충청 지역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남이나 호남과는 달라서 어느 한쪽을 확 밀어주지 않아요. 총선거 결과 봐도 그렇고 어떤 임기에는 A 정당이 됐다가 그 다음 임기도 B를 확 몰아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선거에서 딱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선거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충청의 민심 표심이 전국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면이거든요. 게다가 아까 잠깐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충청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아니 여당이죠. 여당이. 그러게요. 민주당이. 이게 이제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충청 대망론. 이거 좀 뭔가 꺾기 위해서 헌재적으로 흥행을 좀 하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충청 그다음에 강원 그리고 9월 12일 날 그제 발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경선 결과가. 그렇다면 이거 충청은 뭐 항상 중요했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거의 결정적일 수 있다. 특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충청에서 따라잡는 모양새를 보여주지 못하면 향후 이어지는 순회 경선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반대죠. 어느 정도 따돌리면은 야, 이거 잘하면 본선으로 지켜하는 거 아니냐 결선 투표 없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 이 충청 경선이 관심을 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4부는 정치평론 고수와 여의도 소식통의 정치권의 판세를 전망해보는 정치 만렙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모셨어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진송민 SBS 정치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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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뭐 언론중재법도 해야 되죠. 순회 경선도 해야 되죠. 역선택도 해야 되죠. 할 게 많습니다. 일단 언론중재법 있잖아요. 진 팀장. 네. 지금 10시부터 여야 원내대표 새로 만난다고 그랬나요? 네, 다시 만나가지고 네. 어제도 뭐 4차례 만났고 네. 오늘 또 만나고 그러니까 수정 제안이 계속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그리고 속도 조절론으로 약간 민주당이 선회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도 있는데 여전히 어제 의원총회 상황만 놓고 보면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8대2 정도로 소위 정면 돌파론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뭐 국회 가서 윤호중 원내대표 만났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뭐 청와대에서 뭐 제안한 거 아니냐, 소위 얘기하는 그 언론단체까지 포함한 협의체 구성 부분을 당에 제안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요. 어찌됐든 그 청와대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 같다라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같겠죠. 근데 그럼 그걸 이제 당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남 그렇죠. 남은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원래 계속 얘기해 왔던 거는 그 말의 맥락을 보면 언론중재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대선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차라리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라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후보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부담을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 부담이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확한 워딩 자체는. 대선 전국에. 그런데 뭐 어제 뭐 주변 인사들한테 한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에 어떤 게 도움이 될지를 좀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쪽으로 약간 뉘앙스가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대선 정국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는 대선 때 이게 이슈가 되면은 불리하니까 지금 툭툭탁 처리하자. 욕을 먹더라도 지금 먹고 칭찬받아 지금 칭찬 이건데 대선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를 보겠다는 거는 대선판에 가서 중도층을 볼 건지 강성 지지층을 볼 건지 요거에 따라 결정하겠다. 아마 만난 뭐 저 송영길 대표가 만난 인사들이 그러니까 당내 강경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만류하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원로들까지도 지혜롭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사안을 4월 7일을 좀 생각하면서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4월 7일 밤을 생각해봐라. 네, 4월 7일 밤을 생각해서 서울 보선을 생각하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속도 조절론에 그래도 좀 또는 신중론의 무게를 둔 조언들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시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다시 부각이 되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대선 전국 자체에는 법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일자가 내년 대선 이후기 때문에 6개월 뒤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뭐 3월에 시행이 되니까 3구 대선 전에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는 법은 아닌데
뭐 그렇게 따지면 6월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12월 정도에 해가지고 6개월 뒤면 지방선거도 더 뒤로 뭐 하자 뭐 그런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창일 교수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예요? 저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찬반이 있잖아요. 네. 여야가 다르고 그런데 일단 이렇게 반대가 심한 것, 네. 비판 여론이 많은 법안들은 강행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좀 거스르고 무리수가 동원되면 저는 그 주체에게 반드시 부메랑 효과가 있다라는 게 우리 학습 효과에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학습 효과라고 하면 네. 과거에 어떤 사실 재보선 때도 입법 독주 같은 얘기 나왔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네. 말이죠. 이건 단지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네. 민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네. 설문에 따라 다른 결과도 나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직무적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약간 수정했다고 합니다만 네. 그 뭐 중과실 문제, 애매성, 개념의 모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어요. 물론 네.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자 구제해야 된다는데 지금 법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뭔가 강성 지지층들을 의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정부가 이제 임기 끝나기 전에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유난히 좀 강한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는 거 아니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게 검찰과 언론의 문제였다라는 일부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게 같이 겹치면서 이제 무리수를 자꾸 범하려 하는데 아까 우리 진 기자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빨리 처리하는 게 부담을 털고 한다. 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유인태 전 의원 말이 맞다고 보는 게 어쨌든 간에 뭔가 무리수를 범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유권자들에게. 네. 그렇다면 이거는 대선이라는 선거공학, 정치공학의 차원에서 봐도 민주당이 이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런 신중 모드로 돌아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시기를 조절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야 간의 합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협의하는 모습을 더 갖추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수반된다면 나중에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게 문제가 안 되겠으나 지금 밀어붙여서 강행 처리해서 다수결을 통과시킨다. 법적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그게 전 민주당에게 과연 좋은 영향을 줄까? 저는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죠. 한 가지 변수는 또 그런 게 있는 게 지금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그 일테면 법안 처리에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잖아요. 네. 필리버스터 카드를 쓰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왜 살라미 전술이라고 여러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이 소위 밀어붙일 때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그거는 회기를 끊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가 이제 그 무력화되는 게 필리버스터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회기가 끝나면 무력화돼서 그 다음 회기에는 바로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그 무제한 토론 중단 방식이 있습니다.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필리버스터가 중단이 되는데 이제 후자보다는 이제 전자가 사실 쉽기 때문에 회기를 끊는 방식으로 작년에 이제 처리를 했는데 회기를 끊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하기 좀 어려운 게 정기국회는 원래 이제 국회법상 100일이 일단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본회의를 해서 상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필리버스터에 국민의힘이 나서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오늘 자정에 끝나고 그러면 이미 필리버스터는 소진이 된 거죠. 필리버스터 카드는. 그러면 정기국회 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강경론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의사진행 전략을 오늘은 일단 상정하는 쪽으로 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그 속도 조절론이 강해지긴 했지만 실제로는 오늘 상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은연중에 상정해서 네. 통과시켜 바랄 수도 있어요. 저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주는 게 저는 낫다. 예를 들면. 중도층의 표심이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시민 평균의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크게 무슨 중도나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뭔가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그렇다면 이거는 그 민심을 따르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무슨 엄청난 충정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방송, 신문 뭐 이른바 현업 언론단체가 다 반대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법의 궁극적인 지향은 동의하더라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게 문제가 있다고 다들 얘기하면 그걸 따르는 게 민주주의예요. 네. 다수결만 믿고 간다. 그건 다수결 민주주의인데 결국은 중요한 건 합의제 민주주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글쎄요 뭐 그런 기류가 있다면 또 강행 처리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정까지는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상정까지는 할 가능성이 있다. 안할 상정까지 가능성이 해놓을 높아요. 가능성. 상정하더라도 이런 부담되는 걸 왜 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거 어떻게 될지 오늘 아마 다 회기가 12시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네요. 전원 되긴 해요. 여기서 또 굉장히 큰 변수가 또 국회의장이죠. 예, 국회의장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예. 정치부 기자들 다 지금 국회에 그냥 초기.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구나. 이게 지금 제한이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어떡해요? 국회 부스도 그 진입 입출입 제한 숫자가 좀 있습니다. 지금 상황. 그래서 뭐 기자들 전부 거기 몰려가 있고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제를 볼 건데 충청도 얘기입니다. 저희 뭐 준비된 것부터 좀 듣고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청도에서 엄중하게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첫 지역 순회지 충청권 경선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첫 총리를 충청권 인사로 모신다. 네, 이렇게 승부수까지 띄었는데요. 뒤집기 한판 어떻게 가능할까요? 작금의 시대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가 양극화되는 대선 전국에서 중원의 민심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 충청권이다. 충남 천안이 고향인 나 김용옥은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예. 거기에 이제 저 충청이 그 소위 말하는 저 캐칭 보트를 이걸 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청 대망론이 뜰 때 그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충남 서산 출신 유문식이요. 오랜만에 출연 요청이 왔다 싶었는데 충청 출신들을 죄다 그냥 총출동시킨 거요? 정치쇼 제작진이요 싸가지들. 하기사 충청도가 대세지. 민주당이 대선 후보 순회 경선을 충청에서 시작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 정도면 서울 망원동 못지않은 핫플이요. 정치쇼 제작진 밑장빼기 그만. 충청 민심이 빈달이 핫바지로 보이냐? 이 명대사의 저작권 JP 김종필 총재가 1995년 자민련 창당대회에서 충청도가 핫바지냐 이러면서 핫바지론을 들고 나오셨지 아마. 그만큼 충청 민심 핫바지가 아닌 것이여. 이번에도 충청사위 충청뿌리라고 얘기하는 후보들이 있던디 이 말내분들 충청 민심이 요것에 호응을 할까? 어떻게 봐요? 최 교수님. 예. 일단은 우리 충청도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에서 안 중요한 지역이 없지만 그렇지. 정치를 아주 잘 모르는 분들도 야 내가 들어보니까 대선 때는 충청도가 제일 중요하대 라는 얘기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는 듣고는 계실 거 아니에요. 이유는 잘 몰라도 야 충청도에서 이기면 이긴다는데 중요하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왜 그런 거예요? 충청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흔히 대선에서. 이제 과거 역대 대선 보면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충북. 네, 충북 그죠. 충청 네. 말고. 네, 충북.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캐스팅 보트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양쪽에 이제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을 때 마지막 표를 던진다라는 건데 충청 지역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남의 호남과는 달라서 네. 어느 한쪽으로 확 밀어주지 않아요. 총선거 결과 봐도 그렇고 어떤 임기에는 A 정당이 됐다가 네. 그 다음 임기도 B를 확 몰아줬다 이렇게 맞아요.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은 선거에서 딱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네. 선거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충청의 민심 표심이 전국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면이거든요. 네. 게다가 아까도 잠깐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충청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아니 여당이 지금. 여당이. 그러게요. 민주당이.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충청 대망론. 이거 좀 뭔가 꺾기 위해서 헌재적으로 흥행을 좀 하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충청 그다음에 강원 그리고 네. 9월 12일 날 그제 발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경선 결과가. 야, 그날 뭐. 그렇다면 이거 충청은 뭐 항상 중요했습니다만 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거의 결정적일 수 있다. 특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충청에서 따라잡는 모양새를 보여주지 못하면 향후 이어지는 순회 경선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반대죠. 어느 정도 따돌리면은 야, 이거 잘하면 본선으로 지켜하는 거 아니냐 결선 투표 없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 이 충청 경선이 관심을 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앞서 예전에도 진 팀장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거 뚜껑 물론 그때부터는 날짜는 좀 뒤로 밀리긴 했지만 민주당 일정 자체가 밀려서 9월 12일 날 요 충청 결과가 딱 공개가 되면 4일 5일. 예. 4일 5일에 공개가 돼요? 예, 4일 그러니까 4일 5일은
충청권 당심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당심 7만 6천 표가 그 네. 이틀에 걸쳐서 공개가 돼요.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10일 전체는 지금 민주당의 구조가 네. 미국 선거하고 조금 미국 대선하고 비교하면 100% 오픈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섞어놓은 형태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현은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 선거인단 모집하니까. 네, 국민 경선은 아니고 국민 네. 참여 경선이라고 참여 해서 50대 50으로 섞어놓은 형식인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네.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하는 구조기 때문에 네. 이제 죄송해요. 50대 50은 이제 저 국민의힘이고 네. 예,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하는 형식인데 어쨌든 선거인단에서 일반 당원하고 국민만 있냐 그건 아니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있어요. 근데 그 표가 7만 6천 표가 4일과 5일에 충청권에서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3차에 걸친 슈퍼위크에서 오픈되는 표가 전체적으로 하면은 115만 표 네. 이상. 왜냐하면 지금 1, 2차가 합쳐서 115만 명이고 네. 3차에서 더 예를 들어 50만 명이 온다 그러면은 뭐 그게 165만 표 예를 들어서 그거 합쳐서 구했습니다. 그게 다 합쳐져서 현재까지는 3차 선거인단 모집 전인데 185만 표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3차에서 한 50만 명 한다 그러면은 뭐 230만 표라고 치면 그 중에서 7만 6천 표니까 작은 표지만 네. 작은 숫자지만 제일 처음에 이 오픈되는 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또 캐스팅 보터의 성격이 강한 충청권이다. 네. 이게 되게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죠. 야, 그러면 이번 주 9월 4일 5일이면은 이번 주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토요일 날 일요일이네. 대전 충북, 네. 대전 충남, 네. 일요일 날 세종 충북. 자, 그럼 여기서 권리당원 대의원들의 표가 네.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럼 당원이 민주당은 또 당원 표심이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1등과 2등의 표차 이게 제일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금 뭐 대세론이 굉장히 생기는지.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주자들이 후보들이 지금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해서 네.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저 국회 분원 설치한다고는 그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하는 거고. 제2집무실을 만들겠다. 제2집무실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제2집무실을 대통령 제2집무실 네, 세종에 만들겠다고 했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청 총리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초대 총리를 충청 인사를 임명하겠다. 내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구나.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민주당 취재해 보시면.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에서도 앞서는 걸로 조사되는 여론조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죠. 훨씬. 예,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네. 이낙연 캠프에서는 분위기가 되게 좋다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가 지금 민주당에서 뭐 역선택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충청 대망론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이는 이낙연 후보를 찍자.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되는 역선택 이런 효과가 발휘되면 의외로 이낙연 후보가 선전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있어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조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 같긴 한데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충청에서 그렇게 앞서지 않아요. 민주당이. 예.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맞물리면은 생각보다 표차가 적게 난다면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설령 이기더라도 그럼 그야말로 아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경선의 가늠자 같은 게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죠. 하긴 미국도 아이오와 커커스 딱 열리는 순간 저 집이 되는 집이네 네. 이러니까. 네. 야, 그 표차도 중요하니까.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 민주당 첫 번째 경선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 주 교수께서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역선택. 네. 그래서 저희 자연스럽게 역선택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경선 시작이니까 이제 네. 경선 시작할 때 경선 룰 확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여론조사할 때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네 마네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두 예비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라는 거고 맞아요. 윤석열, 최재형 두 예비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거고 당내에 있던 사람은 넣지 말자. 그리고 당 밖에서 들어온 사람 넣자인데 근데요. 자 진짜 궁금한 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글쎄요. 뭐 나중에 그건 봐야지 알겠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역선택 조항을 넣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요? 네. 근데 지금 또 넣게 된다면은 이게 경선 룰에 관련돼서 자꾸만 갈등이 생기면은 네. 이쪽에서 이제 유승민이나 홍준표 이제 후보 측에서 결선 투표 조항 넣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민주당은 결선 투표인데 우리 왜 안 하느냐?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역선택이 전 그렇게 결정적 영향을 못 줄 것 같아요. 일단 선거인단 수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최종은 50대 50이거든요. 그렇다면 역선택 조항으로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도 확장성이라는 대의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빼자라는 게 그럼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역선택을 할 정도의 유권자라면은 굉장히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일 거예요. 그럼 역선택 조항을 방지 넣는다 하더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누구 지지하느냐.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도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여성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거짓 얘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당위 여부를 떠나서 효율성 측면에서 역선택 방지가 효율을 발휘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굳이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가면 뭐 유불리가 있습니다만 다른 시비가 안 걸릴 텐데 새로 넣나 안 넣는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가뜩이나 무슨 공약이나 이런 데서 좀 미약한 지문이 없지 않은데 민주당에 비해서 굳이 이걸 가지고 또 지금 최근 이준석 대표하고 윤 전 총장하고 갈등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또다시 갈등을 불거지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선관위에서 대승적으로 여러 가지 유불리가 각 후보별로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역선택 방지 조항 안 넣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할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역선택에 관한 진성민 팀장의 얘기는 다음 주에 듣는 걸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일 교수, SBS의 진성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